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지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장화 홍련전입니다. 조선시대 일입니다. 평안도 철산부에 배무룡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배좌수는 성품이 어질고 인정이 많았습니다. 재산이 넉넉해서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부인 장씨와도 금술이 무척 좋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씨는 꿈을 꿨습니다. 수염이 긴 신선이 나타나 꽃을 주었어요. 바람이 휙 불더니 꽃이 내 몸속으로 날아들어왔지요. 그러더니 선녀로 변했습니다. 이후 장씨는 아이가 생겼고 부부는 기뻐했습니다. 얼마 후 딸아이가 태어났고 이름은 장화라고 지었습니다. 장미꽃처럼 이쁘다는 뜻이었습니다. 장씨는 또 임신을 하였고 예쁜 딸이 태어나 이름은 홍련이라 지었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자수를 곧잘 놓았고 글씨도 단정했으며 나이답지 않게 생각이 깊고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장화가 6살, 홍련이 4살일 때 장씨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장씨의 병은 깊어졌고 하늘나라로 떠날 날이 다가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새 아내를 얻겠지요. 그때 우리 아이들을 소홀히 대할까 염려가 됩니다. 부디 고이 길러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주면 죽어서도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씨는 숨을 거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주변에서는 대를 이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한다며 새장가를 권했습니다. 새장가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전처가 낳은 딸이 둘씩이나 되자 여자가 나서질 않았습니다. 배자수와 혼인하겠다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성이 허씨인 여자였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낯을 돌릴 만큼 얼굴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씨는 더 고약했습니다. 배자수도 엉겁결에 아내로 맞아들이긴 했지만 허씨를 보니 괴로웠습니다. 아무래도 큰 실수를 한 것 같군. 허씨는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종들을 함부로 부렸으며 거지에겐 신밥조차 주기 아까워했습니다. 허씨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성질도 부렸습니다. 쩍쩍 갈라지는 목소리에 말투마저 사나워서 꼭 싸우자고 덤비는 것 같았습니다. 허씨는 장화와 홍련의 트집도 잡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허씨는 보란듯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조상님 볼낯이 생겼구나. 근데 이 경사스러운 날에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 첫아들 장쇠를 낳고 허씨는 연년생으로 아들을 둘이나 더 낳았습니다. 배자수에게 아들 셋을 줄줄이 안겨준 터라 그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고을에 살았으나 가진 재산은 별로 없었소. 고맙게도 전처가 시집을 올 때 재산을 넉넉히 나눠줬다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것이오. 허씨는 장화와 홍련이 결혼하게 되면 재산이 줄어들 게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매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큰아들 장쇠는 세상에서 글 공부가 제일 싫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놀기만 했습니다. 장쇠야, 광에 가서 쥐 한 마리를 잡아오너라. 큰 놈일수록 좋아. 허씨는 아들을 시켜 쥐의 껍질을 벗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분홍빛으로 드러난 쥐의 속살에다가 붉은 피를 잔뜩 발랐습니다. 이만하면 낙태한 것처럼 보이겠지? 장화와 홍련이 잠이 들자 허씨는 이불을 들치고 죽은 쥐를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늦은 밤 배자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주로 밖에 나가 있으니까 집에서 일어난 일을 턱 모르나 본데 당신 앞에선 장화 홍련이 고분고분하지요? 하지만 막상 당신이 나가고 없어 봐요. 저희끼리 쑥덕거리면서 날 얕잡아 보기 일쑤예요. 동생들한테 심통은 다 부리고 요 며칠 큰애 장화가 방에서 잘 나오지 않기에 불편한 데가 있나 싶어 봤더니 설마 했는데 아이고 장화가 저 혼자
낙태를 한 모양입디다. 미처 핏덩이를 치우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허씨는 장화의 이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감춰둔 쥐를 끄집어내 배자수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나보다도 당신 체면이 걱정입니다. 이게 소문이라도 나봐요. 어찌할 것입니까? 장화를 죽여 없애면 가문의 체면은 살릴 수 있겠지요. 아니면 장화를 외갓집에 보내세요. 장세를 시켜 연못에 빠뜨리게 하겠습니다. 결국 배좌수는 허씨의 계략에 말려들어 장화를 죽이는 데 찬성했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잠결에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빠끔히 열린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장세가 불렀습니다. 장화 씨, 외갓집에 다녀오시랍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홍련아, 일어나봐. 아버지께서 왜 화가 나서 나보고 외갓집에 다녀오란지 모르겠지만 널 두고 가려니까 마음이 불안해. 내가 없는 동안 잘 지내야 한다. 말을 타고 떠나는 장화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느덧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장쇠가 내리라고 했습니다. 누나가 남몰래 아이를 뵙지 않았어? 달도 차지 않아서 죽은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나도 아는 걸. 무슨 소리야. 내가 처녀의 몸이라는 걸 너도 잘 알잖아. 난 이제 더러운 누명을 쓰고 죽는구나. 널 원망하지 않을 테니 외로운 홍련이라도 가엾게 여겨줘. 넌 부모님 잘 모셔야 한다. 그리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갑자기 호랑이가 장세 앞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장세의 팔 하나, 다리 하나, 두 귀까지 뜯어먹었습니다. 장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허씨는 상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장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장세는 저녁이 되어도 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장세를 찾아오라 했습니다. 장세의 몰골을 본 허씨는 입에 거품을 물며 몸부림쳤습니다. 장화, 그것이 우리 장세의 신세를 망친 거야. 배자수는 가슴을 쳤습니다. 큰딸 장화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었습니다. 홍련은 장화가 돌아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언니한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배자수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세야, 몸은 좀 어떠니? 나야 뭐 대장부지. 장화 언니는 어찌 되었니? 언니도 호랑이한테 물려갔니? 누나만 알고 있어. 장화 누나는 집안을 망신시켰어. 아버지랑 어머니가 나더러 장화 누나를 외갓집에 데려다 준 척하면서 연못에 빠뜨리라고 시킨 거야. 불쌍한 언니.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줄도 모르고. 그날 이후 홍련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련은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어느새 봄빛이 가득했습니다. 파랑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오더니 붉은 꽃가지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장화가 보낸 심부름꾼 같았습니다. 파랑새야, 넌 울 언니가 어디 있는지 알겠구나. 알면 날 데려가. 홍련은 유서를 썼습니다. 이런 글을 쓰고 있으려니 슬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도 아시지요? 전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언니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니조차 죄 없이 죽음을 당했으니 저 혼자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그만 저도 이 집을 떠날까 합니다. 불효인 줄 알지만 절 잊어주세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때 파랑새가 날아와 복숭아 나무가지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더군다나 홍련을 보고 반기듯 지저귀는 것이었습니다. 홍련은 파랑새를 따라 대문을 넘었습니다. 홍련은 파랑새를 쫓아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언니, 홍련이가 왔어. 언니가 그리워서 언니 따라가려고. 홍련은 연못으로 들어갔습니다. 산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걸음을 붙들어 세웠습니다. 이보게, 저 연못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나? 자세히 들어보니 무슨 하소연 하는 것 같은데? 이 소문은 널리 퍼졌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부사도 하룻밤을 못 넘기고 죽었다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난번 부사도 이튿날 못 일어났는데 말도 못하고 손가락으로 벽만 가리키다가 숨이 넘어가더래요. 어디서든 모두 머리를 맞대기만 하면 이번에 오는 부사도 죽을 거라느니 무예가 뛰어난 장수 출신 부사라던데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라니 하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나라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사 없이 내버려두면 철산부는 앞으로 더욱 사람 살 곳이 못 될 게 틀림없었지만 누구도 부사를 한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동을 한 위인이 스스로 철산 부사를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부디 고을이 그 지경이 된 연유를 살피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라. 드디어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호련히 어디선가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등잔불꽃이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꼿꼿이 앉아 책장을 넘기던 정동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때 눈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다홍치마에 연두저고리를 받쳐 입고 아리따운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이 태어남을 잃지 않는 정동호를 향해 다소곳이 절을 했습니다. 전 홍련이라고 합니다. 이 고을에 살았지요. 아버지는 배좌수고 살아생전 저와 더불어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언니의 이름은 장화입니다. 그럼 지금은 죽은 사람이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저희 자매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정동호는 모든 사연을 들었습니다. 저희 자매의 원수를 갚아주셔요. 그리하시면 이 고을이 이전처럼 평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았다. 날이 밝는 대로 옳고 그름을 가릴 것이니 그만 물러가라. 이튿날 아침 이방은 신임 부사의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방에서 아무 기척이 없었고 선뜻 문을 열어보기도 겁이 났습니다. 아유, 또 조상 치르게 생겼구나. 이방이 문고리에 손을 대려는 순간 덜컥 문이 열리며 정동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고을에 배좌수란 사람이 살고 있느냐? 첫째 부인 장씨 사이에 두 딸을 두었고 둘째 부인 허씨 사이에 세 아들을 두었다 합니다. 장씨가 낳은 두 딸은 죽었다 들었습니다. 어쩐 일로 죽었더냐? 잘은 모르오나 큰딸은 죄가 있어 연못에 빠져 죽었고 작은 딸은 울면서 제 언니를 찾다가 연못에 또 빠져 죽었다 하옵니다. 속히 배자수 부부를 잡아들이도록 하라. 정동호는 허씨에게 두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들었소. 그대 말이 사실이라는 걸 어찌 밝힐 수 있소? 장화가 낙태한 것을 장롱 깊숙이 감추어 두었지요. 허씨가 품속에서 하얀 보자기에 둘둘만 것을 꺼냈고 정동호 앞에서 펼쳐 보였습니다. 보자기에 쌓였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얼핏 보아 낙태한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한자리에 세워놓고 판결할 수가 없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구만. 밤이 깊어지고 이번에는 장화와 홍련이 나타났습니다. 새어머니를 다시 불러 낙태한 것을 한 번 더 보자 하십시오. 그것에 배를 갈라보시어요. 새어머니의 말이 사실과 다름을 반드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더러운 누명을 벗는 것으로 족합니다. 계모는 날이 깨서 법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몹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잠시 새어머니의 간악한 꿰매에 빠져 옳고 그름을 가리는 눈이 어두워졌을 뿐이지요. 바라옵건대 아버님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주세요. 그대들의 효심을 잊지 않겠다. 아침이 되자 정동호는 다시 배좌수 부부를 불렀습니다. 낙태한 증거물을 앞으로 가져오너라. 저것에 배를 갈라보아라. 무엇이 보이는가? 에고머니, 이건 쥐똥 같은데쇼? 틀림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지긴 했지만 쥐똥입니다. 허씨는 들으라. 내 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바른 대로 고할 기회를 주었다. 넌 하늘 아래 다시 없을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침은커녕 오히려 나마저 속이려 들었어. 사람이 어찌 그토록 간악할 수 있는가?
장화와 홍련은 제가 새엄이라고 제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은 딸애들이 공손하게 구는 모습만 보았기에 제 말을 믿지도 않았지요. 하루는 두 딸애가 마주 앉아서 저와 제가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든 내쫓으려고 궁리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낳은 자식들을 해치기 전에 애들을 먼저 없앤 것입니다. 하오나 나으리, 큰아들 장쇠가 그 일로 크게 다쳤습니다. 이미 몸이 성치 않으니 죗값을 치른 셈이라 여기시고 부디 벌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동호는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기록한 문서를 평안도 순찰사에게 보냈습니다. 순찰사는 이 글을 읽고 홀로 판결할 일이 아닌 듯하다 하여 임금 앞으로 다시 문서를 올렸습니다. 사악한 허씨는 팔다리를 찢어 죽이는 벌에 처하고 아들 장쇠는 밧줄에 목을 매달아 죽이도록 해라. 배자수는 다 잃은 뒤 풀어 죽어라. 정동호는 일꾼들을 데리고 장화와 홍련이 몸을 던진 연못에 물을 퍼냈습니다. 시체가 나왔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일꾼들은 조심조심 두 여인을 관 속에 뉘었습니다. 그날로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는 일까지 끝마쳤습니다. 하루는 정동호가 고단하여 비스듬히 기댄 채 졸고 있을 때 불현듯 장화와 홍련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비록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나 은혜를 기필코 갚고자 합니다. 머자나 부산아리의 벼슬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부산아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은덕이니 그리 알고 계십시오. 내 훌륭한 장수가 되어 이 나라 백성을 이롭게 하겠소. 그대들도 부디 저승에서나마 편히 지내시오. 배좌수는 살아있다는 것이 염치 없게 느껴졌습니다. 울적할 때마다 텅 빈 딸들의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주인 잃은 물건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크나큰 슬픔이 파도처럼 덮칠 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새 장가를 들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좋은 혼처가 났습니다. 신부감은 인근 고을에 사는 윤광호의 딸로 이제 18이었습니다. 내 늙음하게 무슨 복이 있어 보배 같은 부인을 얻었는지 모르겠소. 늘 우울하던 마음이 싹 가셨구려. 그러나 배좌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죽은 장화와 홍련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화와 홍련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냐? 이 아비가 못난 탓에 그만 너희를 저버렸구나. 아버지 탓이 아니어요. 다만 저희 팔자가 기구하여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전생의 악연으로 못된 계모를 만난 게지요. 옥황상제께서 이르시기를 너의 팔자가 각박하여 그런 것인즉 누구 탓이겠느냐. 내가 너희가 그토록 아버지를 그리워하니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마. 머자나 아버지의 딸로 만나 못다한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머지않은 날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며칠 뒤 윤 씨의 꿈에 오색 찬란한 구름을 타고 선녀가 내려왔습니다. 옷 같은 손에는 연꽃 2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연꽃 2송이는 장화와 홍련입니다. 윤 씨가 꽃을 받아들자 선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씨는 태기를 느꼈습니다. 얼마 후 윤 씨는 예쁜 두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하늘의 뜻으로 죽은 두 딸과 다시 한번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오. 우리 아이들을 장화와 홍련이라고 부릅시다. 쌍둥이 자매는 배좌수와 윤 씨뿐 아니라 주위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내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이 근방 세 고을을 다 뒤져도 아이들에게 어울릴 만한 신랑감을 찾기 어려울 것 같소. 평양으로 이사를 갑시다. 그쯤 평양에는 이호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지켜온 재산만도 엄청난 데다가 평판이 아주 좋은 집안의 선비였습니다. 마침 그 집에 홍기를 앞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용모가 단정하고 글솜씨도 있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이호영과 배자수는 만났고 아이들의 혼담을 얘기했습니다. 홀렛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신랑 신부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그들은 쌍둥이로 태어난 까닭인지 장엄와 홍련은 나이 73세, 윤필과 윤석은 75세 이승의 삶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조차 지극히 평화로워 자손들은 큰 슬픔 가운데에서도 다른 여한이 없었습니다. 남은 자손들도 서로 베풀고 사랑하며 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